상비군을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모병하는 제도를 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군사력이 국제적으로 중요해지고 또한 대규모화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통령의 통할하에만 두었던 군사기구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하고 육해공 3군 장관 위에 국방장관을 두어 1949년 국방부를 신설하였다.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정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한국, 베트남, 중동 등 국지적으로 분쟁이 계속되었으나 세계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한 공산권 사이에는 핵무기 보유상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어 왔으나 1989년 12월 몰타에서 열린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이 정상회담 이후 냉전 시대의 종식과 신대탕트 시대가 열림으로써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미소 간이 군축회담도 활발히 진행되어 스타트, 네이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이 유럽 배치 재래식 전력 감축 회담,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 조약이 1993년 1월에 조인되었다. 1992년 총병력은 181만 명이며 공격용과 방어용 외전략핵을 비롯한 국방비를 위하여 매년 국가 예산의 약 30%가 지출되고 있어 대대적인 국방력 감축 계획을 추진했다. 1998년 현재 총병력은 137만 9,300명이고 국방비는 2,682억 달러이다. 경제 1950년대 후반부터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경제 부흥이 진전됨에 따라 전후와 같은 미국 경제의 압도적 지배력은 약화되고 1958년 이후는 국제 수지도 적자로 전락하였다. 1973년 1월에는 유럽과 일본의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투매가 일어나 마침내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져 전후 세계 통화의 기준으로 되어 있던 달러화의 신화는 무너지고 말았다. 1980년대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1988년에는 처음 10개월간은 1981년 이래 최고인 4.5%를 기록하였다. 또한 소비자 물가도 4.6%나 올라 역시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서도 계속된 달러화의 약세 정책, 제3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 등으로 클린턴 행정부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3% 내외의 높은 성장을 달성했으며 물가 안정과 기업 투자 등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국제 경제 사회에서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되었다고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이며 가장 부유한 초강대국의 하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998년 현재 3.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업 미국은 광대한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기후에 속하는 데다가 평지도 넓어 자연 조건의 혜택을 받은 세계적인 농업지대를 이룬다. 그리고 남북전쟁 후의 공업화와 노동력 부족은 일찍부터 기계화 농업을 발달시켰으며 대규모의 합리적인 기업적 농업이 주가되었다. 미국 경제 전체로 보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율은 불과 3%이며 취업인구 비율에서도 4.3%에 불과하나 그 생산 규모는 세계 유수의 농업국임을 입증한다. 경지, 수원지의 면적은 약 2억 헥타르로 러시아 연방에 버금가는 세계 제2위, 목초지는 2.4억 헥타르로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연방에 이어 세계 제3위이다. 농산물 중 밀은 세계 12.6%로 세계 제2위이고 옥수수 46%, 콩 66%, 귀리 20%, 담배 17%, 목화 23%, 포도 67%, 귤 19%, 파인애플 19%, 사과 14% 등
세계 제1에서 2위를 다투는 생산량을 올리고 있다. 축산에서도 우유, 버터, 육류, 치즈, 달걀의 생산량도 세계 1에서 2위를 다툰다. 임업은 태평양 연안 북부의 워싱턴주, 오리건주 및 로키 산맥 지역이 성하며 용재 생산량은 세계 25%, 펄프 생산은 세계 37%를 차지하여 모두 세계 제1위이다. 조림 사업에 의한 이 차림은 극히 적고 원생님의 벌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삼림의 보호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수산업은 북태평양, 북대서양의 세계 4대 어장 중에서 2개의 연안 어장을 가지고 있으나 어획량은 270만 톤으로 세계 4%에 그쳐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식량의 완전 작업이 가능한 몇 나라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수출 능력도 높고 대형 농업기계나 비행기까지 사용하는 고도의 기술로 생산성도 높다. 또한 밀이나 쌀은 가격 안정 등 원활한 수급을 위해 경작 제한 등 미국 정부는 생산 억제 정책까지도 취하고 있다. 미국 농림업의 지역 분포는 기업적 경영과 적지적 작업이 특징이다. 중서부의 옥수수지대, 남부의 목화지대, 프레리의 밀지대, 그레이트 플레인스의 기업적 방목과 건조, 관계농업, 캘리포니아의 과수농업, 로키 산맥과 태평양 연안의 해안산맥 지대의 지명수림, 멕시코 만안의 원교 농업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 공업 영미전쟁으로 영국으로부터의 공업제품 수입이 단절된 것을 계기로 국내 공업이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북부의 산업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난 남북전쟁은 그 후 공업 입국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거기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된 국제적 우위성을 배경으로 발전을 계속하여 오늘날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공업 생산량은 일본, 독일, 프랑스의 합계에 필적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전자계산기, 우주산업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최첨단을 걷고 있다. 공업은 국민 총생산의 26%, 취업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이 나라 최대의 산업으로 세계에서 그 생산성이 가장 높다. 중화학 비율은 51%로서 독일, 영국보다 낮으나 일본보다 높다. 미국 공업 최대의 특징은 거대한 독점 자본에 의한 과점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업관계 기업의 매출액에 의한 세계적 랭킹 상위에 드는 기업이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동차 업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GMC, 포드, 크라이슬러, 전기업계의 상위를 차지하는 제너럴 일렉트릭, IBM, 웨스턴 일렉트릭, 석유업계 1위인 엑슨, 철강업계 1위인 US 스틸, 화학업계 1위인 듀퐁, 항공여객기 업계 1위인 보잉사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상위권 54가 전국 생산량의 65%, 취업자의 75%를 독점하고 있다. 철강 부문에서는 일본이, 자동차와 가정용 전기제품 부문에서는 일본, 독일 등이 눈부신 진출을 보여 미국의 국제적 독점의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이들 제품 대신 보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항공기, 우주산업, 컴퓨터 등을 대표적인 공업 제품으로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이들 공업은 정부의 국방 지출에 의하여 지탱되는 군수 산업이기도 하여 이 산군복합체가 새로운 기술 개발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미국 공업은 원래 사원 입지형으로 북동부에서 오대호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 석탄과 철광 자원에 의존한 공업지대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지식, 기술 집약형 공업이 주류를 이루면서 텍사스주나 애리조나주 등의 남서부 또는 캘리포니아주나 워싱턴주와 같이 태평양 연안의 쾌적한 지역에 공업이 분산 입주하여 새로운 공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하, 에너지 자원. 미국은 국토가 넓을 뿐만 아니라 각종 광산 자원이 풍부하여 니켈 등 극히 한정된 일부의 비철금속을 수입하는 이외에는 자금률이 높은 광업국이다. 석탄은 확인 매장량이 세계의 17%로 러시아 연방에 버금가며 생산량도 러시아 연방과 수위를 다투고 있다. 에팔레치아 산맥 중의 펜실베이니아 탄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역청탄은 미국의 철강업, 나아가서는 공업 번영의 조건이 되었다. 석유는 구미 제국 중에서 최초의 산유국으로 그 매장량은 세계의 6%에 지나지 않지만 산유량은 19%로 세계 제1위이며 천연가스도 1위이다. 그러나 석유의 소비량도 많아 세계 석유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수입국이기도 하다. 석유 자원의 고갈을 예견하여 근년에는 국내 산유량을 억제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1973년에 석유 파동 이후 서부에 널리 매장되어 있는 오일 셰일 유모열암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철광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사비 광산이 있으며 오데호를 천연의 운하로 삼아 에팔레치아 산맥의 석탄을 이용 세계 제1의 철강업을 육성하였다. 비철금속으로는 구리가 세계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납 15%, 바나듐 42%, 몰리브덴 64%, 아연 8% 등을 생산하며 경금속 마그네슘도 47%로 1위이다. 에너지 소비량은 그 나라의 경제나 물질 문명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는데 미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세계 제1위이다. 전국 생산의 약 3/4가 풍부한 석탄 자원에 기초한 화력 발전으로 이루어지며 수력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특히 TVA를 비롯한 컬럼비아강, 콜로라도강 등의 전력, 관계, 용수, 홍수 조절, 관광을 포함한 하천 종합 개발은 세계에서도 선구적인 업적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컬럼비아강이 그랜드 쿨리댐 최대 출력 201만 kW. 1942년 완공, 콜로라도 강이 후버댐 135만 kW. 1936년 완공 등은 규모가 크기로 알려져 있다. 그레이트 플레인스의 관계 농업, 캘리포니아 분지에서의 대규모 관계에 의한 과수와 벼농사도 수자원 개발의 성과이며 시카고를 물리치고 미국 제2의 도시로 성장한 로스앤젤레스의 발전은 콜로라도 강의 종합 개발에 의하여 상수가 공급되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 알루미늄 공업에서도 미국이 세계 33%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TVA 계획 이후의 일이다. 1992년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109기로 1억 455만 킬로와트이며 계획 또는 건설 중인 것이 8기나 되어 모두 완성되면 117기로 1억 1456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 석도 세계의 53%를 산출하고 있다. 1996년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은 3조 6290억 kWh이고 전력 생산의 비율은 화력 발전 65.1%, 수력 발전 9.6%, 원자력 발전 18.59%, 기타 6.71%이다. 무역. 세계 제1의 물적 생산력을 가진 미국은 세계 무역 시장에서도 제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대적 지배력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대두로 점차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47년에 33%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나 1955년에는 17%로 거의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수준으로 저하되고 최근에는 12%로 떨어져 급속한 신장세를 보인 독일의 11.3%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미국이 유럽에서의 절대적 지배력을 독일에 물려주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그 지위를 잠식당하고 있다. 또한 국제수지면에서도 미국은 원래 무역수지의 흑자로서 자본 유출의 적자를 메워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여 왔으나 자본수지 적자의 확대와 함께
1960년대 중반부터 무역 수지도 약화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1888년 이래 최초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 경쟁력의 약화와 달러화의 과대평가 및 생산 능력을 넘어선 지나친 소비 경향에 의한 것이다. 1998년의 수출은 6,630억 달러, 수입은 9,120억 달러, 무역 적자는 약 2,50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상대국은 캐나다, 서유럽국, 일본, 멕시코 등이고 수입 상대국은 캐나다, 서유럽국, 일본, 멕시코, 중국 등이다. 수입품은 원유, 석유 제품, 기계류, 자동차, 소비재, 원자재 등이고 수출품은 자본재, 자동차, 원자재, 소비재, 농수산물 등이다. 교통통신. 미국은 광대한 국토에 대하여 철도, 수운, 자동차, 항공기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국토의 고도 이용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온 나라이다. 개척시대, 광활한 지역에 걸쳐 대규모 개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철도이며 독립 후에는 영국, 멕시코와 싸우면서도 볼티모어, 오하이오 철도를 개통시켰고 남북전쟁 4년 후에는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되었다. 철도가 19세기를 통하여 미국의 산업자본 형성에 미친 영향은 컸으며 세계 제1의 철도 왕국을 이룩하였다. 1970년대 미국은 철도 여객 업무를 전담할 미국 철도 여객 공사를 창설하여 전국 500여 개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철도 연장 33만 8천 킬로미터는 세계 제1위이며 현재 철도의 기능은 여객 수송보다 화물 수송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1조 1억 톤 이상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화물 수송에서는 내륙수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데호와 미시시피강은 천혜의 수로로서 미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오데호와 허드슨강을 연결하여 뉴욕의 발전을 촉진한 일이 운하와 대서양 항로의 외항 선박이 직접 오데호에 드나들 수 있게 한 세인트로렌스 수로 등은 많은 내륙 운하 중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자동차가 출현하자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꾀하는 한편 교통정책을 철도에서 도로로 전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간선국도였던 US 하이웨이는 40만 킬로미터의 포장도로이다. 전후에는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주 새롭고 완전한 중앙분리대를 형성하여 평면교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편도가 최소 2차선인 도로 6만 8천 킬로미터의 주계간 고속도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1956년에 착공하여 1975년 완공하였다. 이들 도로와 대형화된 고성능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도시가 교외로 확산되어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미국 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인구 1.7인의 1대라는 세계 제1의 자동차 보급률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의 교통체증과 지나치게 자동차에 의존하는 생활, 그리고 자원 낭비 등에 대한 반성이 싹트기 시작하여 도시의 대중교통기관의 필요론이 대두되어 새로운 교통기관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지상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높은 국민소득에 의하여 항공교통도 전후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대도시는 서로 다투어 거대한 비행장을 건설하였으며 지방의 소도시까지 항공로로 연결되어 있을 정도이다. 1960에서 70년 동안의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이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메갈로폴리스의 인구 증가의 둔화가 눈에 띄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인구 분산을 촉진한 원인의 하나로 항공교통의 보급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민간 항공은 500개가 넘는 공항이 전국 각지에 선재해 있어서 2,453억인 km나 되는 여객과 80억 톤 km에 달하는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 이 여객수는 전 유럽의 항공여객 총계의 3배 이상이나 된다. 미국의 통신제도 중 우편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것은 민영화되어 있다. 1876년 에이즈벨에 의해서 전화가 발명되고 1878년에 벨 전화 회사가 설립되었고 1885년에 미국 전화전신 회사가 되었으며 그 후
벨 시스템은 전국 전화 대수의 80% 이상을 지배하는 동시에 웨스턴 일렉트릭을 비롯한 많은 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다. 전신 사업은 1851년에 설립된 웨스턴 유니온 전신 회사에 의하여 거의 독점되고 있다. 7. 사회. 일. 특색.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계속되는 이주자와 그 2세, 3세가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그동안 남북 전쟁과 세계대전 등 몇 번의 위기도 있었지만 인종과 민족의 배경을 넘어서 미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의식을 점차 강화해왔다. 성조기는 그 상징이다. 개방적이고 명랑하며 활기찬 미국인이라는 이미지도 피부색을 넘어서 미국적인 사회와 문화 위에 정착한 국민적인 공통성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시민생활은 1인당 국민소득 31,5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수준을 과시한다. 또 국민의 77%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도시 중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63%의 인구가 집중하여 세계에서도 가장 도시화가 진전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대도시 교외의 주택지에서 넓은 잔디밭에 산뜻한 집을 짓고 살며 주말과 휴가 때에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생활상이 시민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도심지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그곳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은 정비된 고속도로, 그 연변에 펼쳐져 있는 나무가 우거진 주택지의 풍경은 현대 미국의 전형적인 경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풍요한 사회상의 이면에는 다인종, 다민족의 혼합에서 생기는 심한 인종차별과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인 빈부계층 간의 대립인을 미국 국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인종 문제는 1997년 현재 전 인구의 12.7%를 차지하는 흑인, 4.7%를 차지하는 인디언과 아시아 인종에 대한 차별이 주요 이슈이며 그 밖에 아시아인과 유대인 등 소수민족이 있다. 특히 흑인으로 대표되는 흑색이나 황색의 외견적 차이는 결코 백인과의 융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숙명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 숙명적 차별감과 아울러 남부의 농업지대에서 일자리를 잃은 흑인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부의 여러 도시에 유입해도 일자리가 없어 하층사회에 침전하여 그곳에 슬럼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빈민굴에서는 자녀들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성장한 후에도 취업의 기회마저 얻을 수 없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을 헌법에 밝히고 있는 미국이지만 앵글로색슨의 우월성은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으며 흑인과 황색 인종에 대한 백인의 차별의식도 강하다. 흑인들은 자연히 이에 반발하게 되며 미국 사회 속에 지금 하나의 반독립적인 흑인 사회가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다. 1992년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일어난 로스앤젤레스 폭동도 흑백 문제가 그 배경이었다. 빈곤 문제는 흑인 사회뿐 아니라 빈곤 백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민들 사이에서도 심각하다. 대도시의 슬럼은 빈곤에 기인한 도시 범죄의 온상이 되어 범죄 발생률도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다.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미국 경제의 사양화에 따른 실업률의 상승이 한층 더 이에 박차를 가하여 미국의 대도시 뒷골목에서는 일몰 후에는 물론 낮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이다. 전 뉴욕시장 존 린지는 자신의 저서 병든 도시 중에서 시내 모든 지역을 온종일 감시하려면 매년 250억 달러는 필요하다고 한탄하였다. 도시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시민이 도시를 버리고 교외로 이주하는 경향이 심해져 도시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공채 상환이 어렵게 되자 파산을 선언한 곳도 발생하였다. 월남전의 개입과 패배, 세계 경제에서 지배력의 약화, 워터게이트 사건 등 어두운 면이 계속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새로운 미국 건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 교육. 미국의 교육 제도는 주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주에서 12년제의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의무 교육은 초등학교 6에서 8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에서 4년으로 나누어진다. 고등학교 과정에는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상업 과정, 교직 과정, 일반 교양 과정의 4개 과정이 있다. 대학은 4년제와 2년제의 초급 대학이 있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합대학으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고 공학계로는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성인 교육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사회인의 지적 향상, 직업재훈련, 이민의 미국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각종 학교 수는 11만여 개이며 총학생 수는 약 6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 대학의 학위 강좌, TV 강좌, 통신교육, 야간대학 등이 많이 있다. 중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이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대폭 증가하였고 베이비붐으로 인하여 1970년대에는 절정을 이루었다. 1971년에서 84년까지 전체 초중등 교육기관의 취학률은 취학 아동이 감소하여 낮아졌다가 1985년부터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높아졌다. 공립유치원의 등록 인원이 1988년 2,850만 명에서 1998년 3,35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초중등 교육기관의 재학 인원은 1998년 1,330만 명이 달했다. 1997년 현재 45만 8천 명의 외국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고 그중 57%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출신이다. 사상. 미국 역사 초기에 종교상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은 강한 극기심과 목적의식 또는 스스로의 노력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자손들에게 전하려는 자세로 목적 달성을 위해 인디언의 대량 학살과 노예의 사용을 거침없이 해냈다. 또 때로는 인디언으로부터 의식주에 대한 것을 배우기도 하였다. 즉, 이민은 극도로 실질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힘찬 에너지로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 등을 비롯한 많은 전쟁을 거쳐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이 믿는 자유, 즉 미국적인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자유를 구가하고 그것을 국내외에 펼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사상과 생활은 이 저류를 기반으로 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철학은 처음 반카톨릭의 엄격한 퓨리터니즘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 R.W. 에머슨에 의해서 대표되는 초월주의가 대두하였다. 개인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산업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산업혁명을 촉진한 남북전쟁 후 초월주의는 자연 소멸되었다. 이에 대신하여 세력을 얻은 사상은 W. 제임스 등에 의해서 제창된 실용주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진리는 그 실제적 효용, 특히 인간의 행동에 끼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이 사고방식은 근대과학, 특히 심리학의 태도와 연결되며 현재에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심리학적 경향의 원천이 되었다. 제2. 듀이는 실용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사상은 환경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이며 인간의 경험이나 진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수록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도구주의를 제창하였고 그 후 다양한 사상이 출현하였으나 오늘날 미국 기계 문명의 밑바탕에는 지금까지 실용주의가 엄존하고 있다. 8. 문화. 예술, 스포츠.
아메리카 대륙의 신세계를 구축한 개척자들은 엄격한 정교도이며 그 금욕 사상은 모든 경쟁이나 즐거움을 죄악시하여 종교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생산과 결부되지 않은 활동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1세기에서 도입된 예술, 스포츠 문화가 신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개척민들은 그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빠르게 미국 사회에 동화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건축, 미술, 문학, 음악 등 다방면에서 매국적인 사고와 양식이 표출되었으며 특히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대중음악과 영화를 들 수 있다. 풍부한 자본과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중음악과 영화는 세계 각국의 문화에 빠르게 흡수, 발전되었다. 한편 20세기 후반 경제적인 여유와 여가 시간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미국 사회의 스포츠를 비롯한 각종 일학 산업을 발달시켰다. 스포츠의 특색은 순수한 기업으로서 이루어지는 프로스포츠, 학교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인 의의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그리고 개인적인 오락으로 행해지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의 유기적인 융합이라 하겠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로는 프로야구의 월드시리즈, 프로축구의 슈퍼볼, 프로농구의 플레이오프전 등이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국의 신문 보급률은 세계 제1이며 정치, 사회, 교육 면에서 큰 구실을 하고 있다. 국토가 넓고 지방자치가 확립되어 있는 데다가 각 도시마다 사정이 다르며 주민들은 신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므로 도시 단위로 발달하였다. 대부분 지방지로 각 주마다 일간지, 일요지를 따로 내고 있다. 또 대다수의 신문사는 전국, 해외 뉴스를 AP, UPI 양통신사로부터 받고 있다. 주요 신문으로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월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 등이 있다. 시사주간지는 타임, 뉴스위크,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등이다. 잡지는 발행부수 최고 2천만에서 100만까지의 월간, 격월간, 주간이 52개지인데 그중 200만 이상인 것이 23개지이고 대부분이 가족 중심, 취미, 오락을 취급한 가정물이다. 전국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거의가 NBC, CBS, ABC 및 라디오만의 공동기관인 MBS의 계열하에 있고 전술한 3사는 위성 중계 방송에 적극적이며 세계 각국의 텔레비전국과에 연결되어 있다. 특히 유선 방송인 CNN은 24시간 뉴스 방송을 한다. 1997년 현재 라디오 방송국은 AM 4,987개, FM 4,932개가 있다. 대부분의 TV 방송국이 미국의 4대 네트워크인 NBC, CBS, ABC, MBS와 제휴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퍼진 TV는 1,500개 이상의 공중파 방송국과 9,000개 이상의 케이블 TV 방송국이 있다. 1995년 현재 25만 부 이상 발행하는 일간지 수는 41개이고 10만에서 25만 부수의 발행 일간지 수는 68개이다. 과학기술. 미국의 국적을 가진 학자가 자연과학 계통의 노벨상을 거의 해마다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기초적인 과학 연구, 특히 원자력, 우주관계 등의 기술 개발 부문에서 미국은 세계의 첨단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설비의 완비, 풍부한 연구비는 물론 기초 연구의 세분화에 따른 전체의 뚜렷한 진보, 외국 학자의 영입 등에 의한 발전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과의 미사일, 인공위성 등의 경쟁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직접
간접으로 쓸모 있는 연구 계획에는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각 기관으로부터 풍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원래 미국은 과학기술 면에서도 유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고전에 편중하는 유럽 각 대학에서는 인간의 활동 가운데 사고가 최고이며 노동은 최저라고 간주되어 왔으나 노동의 신성을 부르짖고 통나무의 오두막에서도 대통령을 배출하는 신대륙에서는 타당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노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광대한 황야를 개척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영국과 프랑스 등의 도구, 기계, 기술로 각종 수공업이 비롯되었으나 유럽의 모든 기술이 조국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미국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대륙에서는 기술 혁신이 정치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촉진되고 있었다. 미국은 개인의 창의력과 능률을 존중하고 사기업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H. 포드, T. 에디슨, H. 벨, E.H. 게리 및 J.P. 모건 등은 합리적인 기업 운영으로 이름나 있으며 이들은 미국 기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최근의 과학기술은 항공기, 인공위성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서로의 경계선이 희박해져서 양자를 포함하는 거대한 과학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연구원을 조직화하고 정부의 거대한 장기적 재정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 면에서도 미국은 당분간 세계의 무대에서 독주할 것이다. 10. 대한관계. (1) 조선시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34년 아시아 지역에 파견되었던 미국의 로버츠 특사가 조선과도 교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귀국 보고를 하면서부터이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1845년 제트 프레트 의원이 조선에 대한 통상사절 파견안을 제기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제안은 실현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은 후 한미 양국이 공적으로 접촉할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라는 불행한 사건이다. 1874년 대원군이 실각되고 1876년 조선이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자 1880년 미국은 일본을 중재국으로 하여 슈펠트 제독이 조선과의 통상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이 중재 외교도 조선 측의 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온 양국의 수교 문제가 난항을 거듭할 무렵 일본에 주재하던 전국의 외교관 황준원이 조선의 외교 진로에 관해 쓴 사이조선 책략이 입수되어 이것이 여전 회의에 상정된 뒤부터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양국 관계가 호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조선 정부는 종전까지 영국이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해적 국가이거나 오랑캐 나라로 생각하였던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1882년 전문 14관으로 이루어진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83년 5월에는 초대 미국 전권공사 H. 푸드가 입국해서 비준서를 교환하였고 조선 정부에서도 같은 해 6월 전권 대신 민영익, 부관 홍영식 등을 미국에 파견하여 그 후 조선 정부의 외교 노선이 연미 정책으로 기울어져 한반도에서 청국, 일본,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는 데 미국의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의 고리 외교 정책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한국의 정책에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 공사에게 훈령을 보낼 정도였다. 또한 미국은 1898년 에스파냐와의 전쟁 결과로 차지하게 된 필리핀을 중시하여 1905년에는 태프트 미국 육군 장관과 일본 총리 가스라, 타로 게테낭이 회담을 열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 우월권을 인정해주고 그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비밀 협약이 성립됨으로써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일본의 한국 강점을 방관한 미국은 1905년 11월 한일 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듬해 3월 다른 외국 공관보다 앞서 공관을 철수시킴으로써 그때까지 23년에 걸쳐 맺어졌던 양국 국교는 단절되었다. 그 사이 양국의 경제 교류도 미미하여 1895년의 경우 한국의 총 수입액 416만 달러 중 대미 수입은 약 7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7%에 불과하였고, 같은 해 미국의 총 수출액 9억 2,100만 달러 중 대한 수출은 총액의 0.0123%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에서 취득한 경제적 이권을 보면 1896년 경인철도 부설권, 운선금광 채굴권, 서울 수도 시설권 등을 획득하였고, 한성전기 회사를 설립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전차를 들여왔으며 영국과 합작으로 인천에 연초공장을 세운 정도였다. 1897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미국인은 47명으로 집계되어 천국인, 일본인, 러시아인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인은 1903년부터 미국의 노동이민이 시작되어 1905년까지 약 7,000명이 하와이에 이민하여 이후 미국 각지에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 민간인으로서 제일 먼저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이며 의사인 알렌이 갑신장변 1884때 저격당하여 생명이 위태로웠던 민영익 민영익. 초대 미국 정권 대신을 치료하여 준 일은 한미호 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 이때부터 그동안 기피하여온 서교도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파견한 선교사는 왕실에서 특별히 후원하였다. 따라서 1885년 이후에 입국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등의 선교의 부대 사업으로 시작한 교육, 의료, 학술 부문의 모든 시설은 한국의 서구의 근대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들에 의해 전라된 개신교는 이보다 1세기 앞서 전라된 가톨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교되었다. 이때 설립된 근대적 교육기관으로는 1886년 이후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숭실학당, 평양, 제중원의학교, 연희전문 등으로 이들은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사립학교로서 한국 근대 교육의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또한 1886년에 설립된 관립유경공원도 미국에서 조빙된 H.B. 헐버트 등 3명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였으며 여기서는 영어로 강의하고 교과서도 영어로 되어 있었다. 미국 선교사들은 1911년 추방당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선교, 유경 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입국 직후부터 의료 활동을 편 알렌은 1885년 고종에게 건의하여 서의식 왕립병원인 제중원을 설치하게 하였는데, 이 병원은 후에 선교단에 인계되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였고, 여의사 스크랜턴, 하워드, 맥길 등은 종로와 정동에 부인병원을 설립하여 한국인에게 처음으로 서양의학을 소개하였다. 이들의 의료 활동에 따라 한국의 의료 제도도 종래의 한의학 중심에서 부분적이나마 서양의학으로 변혁되어 1894년에는 내무부의 서양의학을 위한 위생국이 설치되어 전염병 예방, 세균 검사 등 근대적 위생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밖에 전기, 전차, 축음기, 활동사진 등 한국인을 놀라게 한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처음으로 한국에 들여온 것도 미국인이었다. 1884년 6일 준이 첫 미국 유학생이 된 이래 미국은 한국의 면학도에게 유학의 메카가 되어왔고, 많은 유학생들은 선각자로서 조국 광복과 조국의 근대화에 중추적 구실을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말기의 정치, 경제 면에서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문화 면에서는 근대 문화 도입에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한국 독립과 미국. 1919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 기초 조건으로 발표한 14개조 중의 민족자결 조항은 우리 국민에게 독립의 가능성을 믿게 하였고, 이것은 3.1운동이라는 민족항쟁을 폭발시킨 정신적 거점이 되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미국 신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을 규탄하였고, 미국 의회에서도 같은 해 6월 30일 한국 문제가 제기되어
3년간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에 관한 여러 보고서, 성명 등이 의회의 속기록에 오르게 되었다. 또한 10월에는 상원에서 미국 의회 상원은 한국민이 원하는 정부 수립을 위한 큰 뜻에 동감을 표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12월에는 1905년에 주한미국 공사관 철수와 미국이 한일 합방조약을 정당화한 과오 등 미국 외교 사상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가지자는 제안이 의회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태도는 오히려 냉담하여 재미교포나 임시정부 요인 등 애국지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신문, 잡지 등은 일본의 야만 행동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1919년 3월부터 1920년 9월 초까지 한국에 동정적인 기사가 약 9,000건에 이르렀으나 친일적인 기사는 5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주중 미국 공군사령관 웨드마이어 중장을 통해서 광복군의 훈련을 도운 정도이다. 이 밖에 민간에서는 미국의 유명인사 19명으로 조직된 한국진구회, 한국에 남아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활약하여 의회, 언론, 교회 등을 상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많은 책자를 내어 일본의 학정을 폭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원조하였다. 한국인에게 미국은 독립운동을 위한 선전, 외교 및 자금 조달의 거점이었다. 1908년 재차 미국에 건너간 서재필을 비롯하여 안창호, 이승만 등 많은 지도자들이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1905년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한 국립협회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의 기초를 닦았다. 1910년에는 교민자치단체인 대한인국민회가 조직되어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일인들이 재미 한국인의 지위를 일본 정부에 소속시키려는 음모가 있자 국민회는 1913년 미국 무장관에게 재미 한국인을 1인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한국인에 관한 문제는 한국인 단체를 상대로 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사회법인체로 인가를 얻었다. 이와 같은 국민회의 공의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데 법률상의 보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여 국민회는 이를 발판으로 삼아 많은 기금을 모으고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기구로는 1919년 대한민국 통신부와 구미위원부가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에 설치되어 임시정부와 횡적인 연락을 가졌다. 그 후 1943년 카이로에서는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 장개석이 극동문제 처리를 위한 회담을 열었으며 여기에서 한국 독립을 보장하는 카이로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45년 2월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은 얄타 회담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그해 7월 포츠담 선언에 의해 완전한 독립이 아닌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이북을 소련이 이 남은 미국이 점령 통치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 일본이 패망하자 미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25일 한국의 38선 분단 점령을 발표하고 이어 메가더 사령부가 미군에 의한 남한 분할 점령책을 발표함에 따라 9월 8일 JR 하지 중장 휘하의 미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향후 3년간의 미군에 의한 남한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9월 11일 하지 중장의 미군 수정방침 발표와 아놀드 소장의 미군 정장관 취임에 이어 19일 제조선 미육군 사령부 군정청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발족하여 남한의 통치에 들어갔다. 미군 정청은 통치 초기부터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이던 임시정부의 부인, 신탁 통치안의 고수, 미온적인 대공정책 등으로 우익 정치 지도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특히 우익 진영의 지도자이던 이승만과 하진은 정치적 견해차로 반목이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하진은 김규식의 중간 우파와 여운형에 의한 우합작으로 난국에 처한 한국의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미국은
1947년경부터 시작된 미, 소의 냉전에 따라 모스크바 협정 노선을 버리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기로 정책을 전환하여 1947년 10월 유엔에 한국 독립 촉진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의 보관대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0시를 개하여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이 출범하자 미국은 제일 먼저 한국을 승인하고 초대 주한 미국 대표로 무초를 임명하고 한국에서도 초대 주미대사로 장면을 임명함으로써 약 반세기 만에 양국의 공식 외교가 재개되었다. 한국은 건국 초기부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신생국가로서의 경제사정 등으로 대미 일변도의 외교를 펴 미국으로부터 군사, 경제 원조를 획득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군사비를 삭감해야 할 국내 사정 때문에 병력을 감축해야 하였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 1949년 6월 500여 명의 병력과 군사고문단만을 남기고 미군을 전면 철수하여 이것이 1950년 6.25 전쟁을 유발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한, 미 관계가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보다 긴밀하게 전개된 것은 6.25 전쟁 이후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즉각 군대를 출동시키고 무기를 급송하는 등 결연히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보이고 38선의 획정을 백지화하여 유엔군을 북진시켰다. 또한 미국은 전시 중에 군사, 경제 원조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경제 원조를 강화하여 부흥 사업을 적극 도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 성향 때문에 부산 천도 시절부터 대통령 트루먼과 마찰을 빚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는 한국의 휴전협정 반대 입장 때문에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여 대통령 이승만은 이를 군사, 경제 원조와 한, 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로 이끌어 타결지었다. 1960년대의 케네디 대통령 때는 한국의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권 출범 과정에서 미국이 민정복귀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한동안 지속되기도 하였다. 존슨, 닉슨, 포드 대통령 시대에는 비교적 소강 상태를 이루었으나 특히 1970년대 후반 카터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인권 문제, 박동선 사건 등으로 긴장 관계가 또 한 번 지속되었다. 한편 미국은 1953년 10월 한 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꾸준히 군사 원조를 제공하여 한국군 현대화를 도왔고 F-16기 등 최신 예기를 한국에 배치하여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왔다. 매년 한미합동의 팀 스피리트 작전 등을 통해 양국군의 실전 능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1971년 이후에는 열여한 미안보협의회가 개최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현안 문제를 협의하여 왔다. 국교 개설 이래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하고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존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 양국 간의 당면 문제를 협의하였다. 광복 이후, 특히 6.25 전쟁 이후 강화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는 1961년 초까지 한국 경제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도 무역, 자본 도입, 합작 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 미국 국제개발처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에 146억 810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1960년대까지 제공한 무상원조 47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무상원조 시대의 한국 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적 타성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자립 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1962년 무상원조가 끊어지고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961년에 16.6%로부터 1968년에는 51.7%로 그 상승 곡선의 정점에 달하여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후 다각적인 수출 정책에 따라 1976년 32.3%, 1989년 12%, 1994년 21.4%로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면화, 옥수수, 밀원피, 원목, 종이, 철강 스크랩과 같은 1차 원자재를 대종으로 하고 열전자관 등 전자부품과 그 밖의 중화학 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의 섬유류, 전자제품, 철강제품, 신발류, 기계류, 합판, 합성수지 등을 수입한다. 그동안의 심한 대미무역 흑자 현상은 동상마찰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 후 미국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한 수출 증가에 주력하였으며 1994년 현재 대한 수출이 215억 7,900만 달러, 수입이 205억 5,360만 달러로 무역 역조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재미교민은 142만 532명, 체류자는 11만 3,045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